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는데 휴게소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물론 화장실을 이용하고 뒤처리를 잘 하라는 의미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전남편이었죠. 제 전남편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간의 행실을 보면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정말이지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남이 되어버린 전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포기할게요. 남편과 저는 8년을 함께 살았고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지 3년이나 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 많다는 의미일 거예요. 사실 저도 잊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 앞으로 더는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많은 걸 포기하고 헤어졌는데 이놈의 인간이 기어이 찾아와 진상을 떨지 뭡니까? 그러니 어쩌겠어요. 요즘 애들 말대로 인터넷에 그놈의 실상을 박제해버릴 수밖에요. 본인도 창피함을 안다는 다시는 제게 연락을 안 하겠죠 뭐.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5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랑 결혼을 앞두고 남자 쪽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거든요. 이유가 납득이 됐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파혼 사연은 다름 아닌 나이였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4살 어린 여자를 원하셨거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요즘에 그런 걸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이게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집안 식구들 모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사회생활이 늦어서 수년간 제가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제가 정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무척 서운했어요. 중간에서 남자친구도 힘들어하기 마찬가지였죠. 우여곡절 끝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시댁에서 제 나이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고로 여자는 젊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특히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데는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만나자죠. 옛말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살 어린 것도 아니고 동갑이라니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뻔뻔하게 자기들 할 말만 늘어놓았어요. 그 말을 듣는 내내 저희 부모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그동안 제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해온 거에 대한 울분을 토했고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발끈하면서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그동안 자기 아들 뒷바라지는 누가 했는데 이제 와서 이딴 식으로 나와. 이럴 거면 도움도 받지 말았어야지. 그때는 뭐 우리 애 나이 몰랐어? 지들 필요했던 그깟 나이 상관없다가 결혼한다니까 이제 와서 대먹지 않게 나이 타령이야. 이럴 거면 그동안 우리 애가 당신 아들 건사하는데 들어간 돈 다 뱉어내. 어머 그걸 왜 우리가 내요? 지가 남자한테 빠져서 퍼다 준 걸. 우리 아들 놓치기 싫어서 지 스스로 벌어다 먹이고 챙긴 걸 왜 우리가 변상해줘야 되냐고요. 그러게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지 그랬어요. 결혼도 하년 처녀가 남자 집에 들락거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은 그쪽이 큰소리 칠 때가 아닙니다. 창피한 줄이나 아세요. 창과 방패처럼 찌르고 막는 양가 어머니들 때문에 루마는 혼란스러웠고 결국 식당 직원이 룸으로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때 상황을 정리한 건 저희 아빠였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재훈이 부모님께서는 우리 친경이 나이가 재훈이랑 동갑인 게 문제라 이거죠. 4살 어린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으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둘째 딸이 진경이보다 4살 어리니까
재훈이랑 우리 둘째를 결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아빠 논리에 황당해서 저는 입만 쩍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엄마가 바로 아빠 편을 들고 나오지 뭐예요. 맞네. 우리 주경이가 진경이보다 4살 어리니까 재훈이 부모님이 찾는 신부감으로 딱이네요. 그럼 이제 예정대로 결혼식 치르면 되는 거죠? 그러자 이런 상황을 생각지 못했던 예비 시부모님은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도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나이 차이를 들먹이며 결혼을 반대한 건 핑계일 뿐이었는데 그걸 간파한 저희 아빠의 묘책에 걸려든 거니까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쪽에 우리 딸 나이가 문제라길래 나이 맞는 둘째를 내어드린다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냐고요? 애초에 나이는 상관도 없던 거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부모가 대답을 못하니 그럼 재훈이 자네가 해보게. 지난 4년간 자네 뒷바라지해온 내 딸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할 계획이었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이를 걸고 넘어진 거 아니냐고. 애초에 여자한테 기대서 살려고 드는 네 놈이 마음에 안 들었어. 학원비에 니놈 담배값까지 내 딸한테 뜯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봤던 건데 결국 니놈이 믿음을 배신으로 갚는구나. 어차피 이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도 받을 건 받고 끝내야 하지 않겠냐? 그동안 니놈이 내 딸한테 등쳐먹은 돈은 물론이고 이번 혼인을 빙자해 우리한테 입힌 피해까지 모조리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내 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니놈의 편히 딴 여자랑 혼인할 생각을 한다면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테니까. 니놈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놈인지는 모르겠다만 나이 든 사람이 괜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란 것도 알아야 할 거다. 그간 살아오면서 이놈 저놈 다 보고 이꼴 저꼴 다 보고 살아서 너같이 옹졸하고 은큼한 놈 속은 단번에 간파할 수 있거든. 그게 바로 연륜이라는 거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저와 가족들을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시작하셨어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정말 남자친구는 저 말고 다른 여자랑 혼담이 오가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떨궈내기 위해서 남친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나이를 트집잡아 결혼을 반대했던 거였어요. 평범하게 헤어지려니 그동안 저한테 받은 물적 도움이 너무 커서 그걸 안 돌려주고 끝내려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였죠. 그걸 알아챈 아빠 덕분에 저는 소송을 통해 그가 남자친구한테 썼던 돈도 돌려받고 파혼에 따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파혼 소송 이후 저는 남자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세상 어떤 남자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고 사촌 동생들도 속속 결혼 소식을 전해왔지만 저는 여전히 결혼 생각은 물론 남자를 만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당시 저는 집 근처에 자주 가던 술집이 있었는데 꼬치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였어요. 가게 안에는 테이블이 있었지만 저는 주로 주방이 들여다보이는 바에 앉아서 사장님과 수다를 떨며 맥주 한두 병을 마시고 가곤 했어요. 그날도 퇴근길에 모든 꼬치를 먹으며 생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남자 하나가 앉더라고요. 뭐 빈자리니까 앉을 수도 있는데 이 남자 표정이 세상 다 산 사람 같아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소주부터 시키더라고요. 소주가 나오자마자 자네도 안 따르고 바로 벽나발을 부는데 그때 예전에 제 모습이 순간 스치더군요. 파혼을 당했던 그 시절의 저 말이에요.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소주로 벽나방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꼬치 하나를 대뜬 남자 입에 밀어 넣었어요. 놀란 남자는 입에 꼬치를 문 채 멀뚱히 저를 바라보았고요. 혼자 먹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아직 수요일입니다. 그렇게 깡소주를 나벌로 불면 내일 출근 힘들어요. 그 말에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입에 든 꼬치를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맛있죠? 저도 몇 년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깡소주 나발을 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기 사장님이 제 입에 닭똥집꼬치를 넣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입에 맛있는 걸 넣자. 그러면 그 맛에 빠져서 조금은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왜 평소 하지 않던 오지랖을 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연이 되려니 그랬나 보다 생각할 뿐이에요. 그날 제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날 남편은 3년 사귄 여자한테서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받은 날이었어요. 글쎄 뭐라는 줄 알아요? 나보고 축의금을 빵빵하게 달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30도 훌쩍 넘긴 나이에 훌쩍이는 남편을 보니 안 됐기도 하고 은근히 귀엽더라고요. 그날 저는 자정이 넘을 때까지 남편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퇴근길에 그 꼬치집에서 만나는 날이 늘어갔어요. 술 친구에서 연인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달 남짓이었죠. 우리 둘 다 30을 넘긴 나이였고 한 차례 실언을 당한 처지라 그런지 통하는 구석도 많고 서로에 대해 묘한 동질감도 느끼고 있어서 금방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한 우리는 바로 결혼식을 올렸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양가 부모님은 찬성을 넘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제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때 들어간 돈 중 대부분이 바로 전 남자친구한테 돌려받은 돈이었어요. 그동안 통장에 묻어두고 볼 때마다 이를 갈던 돈이었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그 돈도 엄연히 사회 초년생 때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지만요. 그런데 결혼하고 안 사실이지만 제 남편 월급이 제 초봉보다 적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니는 회사의 레벨이 달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나름 대기업이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별 상관은 없었어요.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친구들한테 와이프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모습이 처음엔 귀엽게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철딱선이 없게 생각되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고 선물도 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제 손에 들린 한우 세트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나. 보너스도 그렇게 많이 주면서 한우까지 주는 거야? 역시 내가 결혼은 잘했다니까. 와이프 덕분에 명절 한우 세트도 받고. 자기야, 우리 이거 우리 집 갈 때 선물로 가져가자. 우리 엄마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덕분에 한우 먹는다고 엄청 좋아하실 거야. 모르긴 해도 주변에 엄청 자랑하실걸? 자기는 명절 보너스는커녕 회사에서 식용유 몇 병 받는 게 다라고 한참을 툴툴대던 남편은 한우 세트를 들고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모습이 뭐랄까 좋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매번 제가 회사에서 뭔가를 받아올 때마다 엄청 띄워주고는 결국엔 자기 부모한테 드리게 하거나 자기가 저 대신 쓰곤 했거든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슬슬 남편의 저희를 알아채고 나니 저를 띄워주는 말이 좋게 들리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죠. 왜 자기 집에 가져가는데? 우리 부모님도 한우 좋아하셔. 지난번에도 홍삼 세트랑 굴비 세트 자기 집에 가져갔잖아.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나온 선물들 다 자기가 챙겨갔어. 내 앞으로 나온 것들인데도. 한 번쯤은 우리 부모님 생각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참다 한 말인데 남편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 다니는 네가 받아온 선물에 중소기업 다니는 찌질이는 손대지 마라 이거네. 자기 진짜 어쩜 이러냐?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당신이 받아온 선물에 절대 손 안 댈게. 그럼 됐지? 아, 그럼 당신도 내가 받아온 식용유 쓰지 마. 그거 우리 엄마 가져다 줄 거니까. 정말 유치하게도 남편은 자기가 받아온 식용유 3병을 비닐봉투에 꽁꽁 싸매고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 봉투에 함께 넣었어요.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남편 자존심을 긁은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이런 반응을 보니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문제는 그해 명절에 시댁에 가서 남편이 도착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놈의 한우 세트 얘기를 주구장창 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한우야? 아니지, 수입산이지? 아, 우리 집에 한우 세트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받아온 거라고 자기 부모님한테 주겠다더라고. 어쩌겠어. 엄마 아들은 고작 식용유 3병 주는 중소기업 다니고 며느리는 한우 세트 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걸. 엄마, 다음 생에 태어나면 대기업 다니는 자식 낳아. 그래야 명절마다 한우 세트도 받아먹지. 이건 뭐 초등학생 싸움도 아니고 정말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거기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명절 둘째 날 저희 집에 가서는 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장모님, 이거 이 사람이 회사에서 받아온 그 한우로 만든 건가요? 에이, 왜 그거 안 쓰고 다른 고기를 쓰셨어요? 이 사람이 중소기업 다니는 아들 낳은 저희 부모님한테는 절대 안 준다고 친정에 가져온 고기인데. 몰랐는데 이 사람이 차별이 좀 심해서 앞으로는 저도 이 사람 앞에서 벌벌 기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집 살 때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생색낼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집에서 까치발로 다닐까 봐요. 이 사람 돈으로 산 집에 감히 제가 발도장 찍고 다닐 순 없잖아요. 이게 전부 돈도 없고 그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제가 잘못이죠 뭐. 글쎄 이러지 뭐예요. 사위의 밑도 끝도 없는 넋두리에 저희 엄마는 저를 불러 한 소리 하셨어요. 네가 집에서 얼마나 김서방을 잡아댔으면 장모인 나를 잡고 저런 소리를 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난 내가 받아온 회사 선물을 매번 당연하게 자기 부모한테 가져다 주는 게 얄미워서 한마디 했을 뿐이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엄마는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라며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고 혼내셨어요. 결국 한우 세트로 인한 시답지 않은 싸움은 남편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후 들어오는 회사 선물은 죄다 남편이 챙기게 되었어요. 사실 그 문제를 길게 끌고 와서 끝장을 볼 수도 있었지만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호르몬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당장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임신 기간도 힘들었지만 출산을 하고 육아를 병행하며 몸을 추스르는 건 더 힘들었어요. 당장 얼마 뒤면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데 몸은 밀가루 반죽처럼 퍼져 있고 온몸은 몽둥이로 때려 맞은 것처럼 만신창이었거든요. 거기다 수시로 울고 싸는 아들을 챙기자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남편은 집에 시댁 식구들을 불러서 100일 잔치를 하겠다느니 난리를 치질 않나. 자기 여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학원가에서 가까운 우리 집에서 한 1년 데리고 있다고. 그러지 뭐예요. 자기야, 생각해보면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야. 당신 회사에 복귀하면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물론 우리 채연이가 애를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손을 보탤 수 있지 않겠어?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 자기나 내가 늦으면 채연이가 데려올 수도 있고 당신 대신 세탁기를 돌려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솔직히 채연이 먹는 거야 우리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수준인데 생활비가 늘면 얼마나 늘겠어?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허락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때? 그래 줄 거지? 일에 육아에 찌들어 있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들은 하지 않는 100일 잔치에 신우이 시집살이까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이 일을 벌리는 통에 저는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거기다 남편의 말과 달리 신우이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공주 대접 받으려는 사람처럼 가사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더라고요.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기를 돌리기는커녕 지가 입은 옷도 사방에 뱀 허물 벗듯이 벗어두고 다녔고 친정 엄마가 만들어다 준 반찬을 덜지도 않고 침 묻은 젓가락으로 마구 휘저어 먹고는 식탁에 그대로 두곤 했어요. 그뿐인가요? 툭하면 출출하다며 치킨에 곱창, 피자 등을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기저귀 한번 갈아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집에 오고 오히려 늘어난 가사일 때문에 저는 더 힘들어졌고 신우이 먹성에 늘어난 식비를 비롯해 전기세, 물세 같은 공과금으로 인해 생활비도 엄청 늘어버렸어요. 남편이 말했던 장점은 하나 없고 단점만 늘어난 셈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를 내보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그러냐고 자기가 잘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런 기회조차 주기 싫더라고요. 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천년만년이 지나도 절대 시험에 합격 못할 것 같더라고요. TV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딸랑 학원에서 강의만 들어서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나요? IQ가 200 이상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다 일과 육아, 가사노동에 치여 사는 올케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자기 니트는 손세탁해달라, 늦은 시간에 라면 끓여달라, 치킨 시켜달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 보니 인간이 되먹기 그른 게 확실히 보여서 조금도 도움을 주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를 다시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물론 그 일로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징징거렸고 더는 참을 수 없던 저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징징거리면 그날로 이혼할 거라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남편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가 봐요. 언제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꼼짝없이 쫓겨나게 될 거란 걸 알았는지 제가 평소에 쉽게 던진 말 한마디까지도 수첩에 기입을 해서는 이혼할 때 마치 제가 그동안 자신에게 언어폭력을 휘둘러 온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 수첩은 결혼 8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게 됐을 때 남편을 위한 꽤 쓸만한 증거로 채택이 되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남편한테 위자료까지 지불하게 되었죠. 거기다 남편은 우리 아들을 볼모로 제게 흥정까지 해왔어요. 양육권을 줄 테니 얼마, 친권을 줄 테니 얼마 이런 식으로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이 인간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결국 이른 게 더 많은 이혼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온전히 제가 데려올 수 있어서 지금도 후회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이혼하고 3년 만에 다시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하필 저희 아빠 장례식장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미 검은 양복까지 차려입고 팔에 상주 완장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당장 달려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여긴 왜 와? 왜 오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맞사이가 안 오면 누가 와? 여보,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지금은 나랑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 장인어른 잘 모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차차 정리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손님들 들이닥칠 텐데 어머님이랑 처제만 맡겨둘 수 없잖아. 하여 고양이가 쥐 생각하고 있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상주 노릇을 해. 그리고 당신 없어도 상주 노릇 할 사람은 많아. 주경에 남편도 있고 내 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한 집 버리지 말고 돌아가. 그런데 하필 그때 육촌 당숙이 저희를 보시고는 다가오셨어요. 제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셨는지 제 남편 손을 잡으시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김서방이 고생이 많네. 장인 상 치르느라 얼굴이 반쪽이 된 거 봐. 근데 장례식장은 안 지키고 왜 둘 다 나와 있는 거냐? 그러자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재빨리 대답을 했어요. 당수걸은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들어가세요. 여우 같은 남편은 그렇게 당수걸은을 모시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은근슬쩍 상주 노릇을 해가며 친척들한테 눈도장을 찍었어요. 엄마랑 여동생은 당장 돌려보내라고 난리였지만 아빠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없었던 탓에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탈상 전날 밤 친척들 사이에서 저희 아빠 유산 얘기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는 제 남편도 끼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제 남편한테 그러더군요. 이미 이혼까지 했으니 유산 상속도 못 받을 텐데 여기엔 뭐하러 와서 고생이야. 듣자 하니 헤어질 때 많이 안 좋게 헤어졌다던데. 에이, 누가 그래요. 저 사람 아직 저한테 미련 있어요. 그러니 장인어른 장례식에 온 저를 밀어내지 않고 그냥 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한때 맞싸였는데 장인어른이 제 앞으로 유산을 안 남기셨겠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장인어른이 저 많이 예뻐했던 거요. 모르긴 해도 꽤 남기셨을 거예요.
남편은 실실거리며 진짜 유산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있는 앞에서 확실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유산? 누구 맘대로 유산을 받겠대. 당신이랑 나 이미 끝난 지 오래인 사이잖아. 우리 아빠가 살아생전에 당신이라면 일을 박박 가셨어. 그런 사람이 퍽이나 유산을 남기셨겠다. 그러니까 괜한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돌아가. 아니 여보,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내가 바쁜 시간 내서 장인어른 장례식까지 치러줬으면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앞으로 나오는 유산이라도 조금 떼어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세상에,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미 헤어진 아내 부친의 유산을 뜯어먹자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둘러도 그렇지 이렇게 철면필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그 유산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어쩔 수 없겠네. 우리 아버지 유산 받고 싶댔지. 그래, 줄게. 엄마랑 나랑 내 여동생, 그리고 당신 이렇게 넷이 똑같이 나누면 되겠다. 이런 걸 제부한테까지 나누긴 좀 그렇거든. 정말? 그래, 생각 잘했어. 아무래도 둘째 사이는 자격이 안 되지. 뭐니 뭐니 해도 맞사이가 최고니까. 그래, 총 유산은 얼마나 된대? 듣자하니 한 5억 가까이 된다나 봐. 그래? 그럼 1인당 1억 2,500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네. 생각보다는 액수가 적긴 하다. 장인어른이 회사도 가지고 계셨고 부동산도 꽤 있던 걸로 아는데. 그랬지. 근데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잘못돼서 회사를 정리하게 됐거든. 그거 정리하고 나니까 빚만 5억 정도 남더라고. 빚이라는 말에 남편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틈을 노리고 저는 아예 쐐기를 박을 생각이었죠. 제부, 아빠 빚이 5억이라고 그랬죠. 그거 4등분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2,500이니까 당신이 1억 2,500만 원 갚으면 되겠다. 뭐?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왜 빚을 갚아? 왜긴 왜야. 빚도 유산이라는데 당신이 원하는 유산 받게 해준다는데 싫어? 그것까지 받자고 당신이 쪽팔림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안 그래? 원래 자기가 공짜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미 수년 전에 인연 끊어진 장인 유산 뺏자고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해. 그래도 맞사이라서 그런가 자기 통이 꽤 크다? 전 장인 빚을 1억 2,500이나 가져다 준다고. 솔직히 자기가 이 정도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내가 당신 만나고 오늘이 제일 남자답게 보인다. 그래, 기왕 쇳불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유산 증서에 사인부터 하고 가라. 제부, 아까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있잖아요. 그거 좀 가져다 주세요. 실은 아빠 회사 일 도와주시던 변호사가 아까 서류 가져다 주고 갔거든. 어서 사인부터 하자고. 어서. 그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웃기네. 이미 헤어졌으면 끝이지. 무슨 유산을 나누재. 난 도의적으로 장례일 도우러 온 거지. 다른 마음은 추워도 없으니까 괜히 몰아세우지 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부가 들고 온 서류에서 빚에 대한 내역을 찬찬히 보고는 다 틀렸다 싶었는지 결국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더군요. 유산은 받고 싶어도 빚은 싫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아빠 앞으로 빚이 있긴 했지만 그 빚을 갖고도 남을 만큼의 부동산도 있었거든요. 당장 현금화하기 힘들어서 빚이 생겼던 거지 갚을 능력이 안 됐던 건 아니니까요. 장례식을 치르고 몇 달 뒤 부동산 중 일부를 정리해 아빠 빚부터 갚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산은 엄마와 우리 자매가 적절히 나누게 되었고요. 빚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남편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왔다가 오히려 경찰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미 헤어진 사이에 무단으로 제 집에 침입해서 제 화장대랑 장롱 서랍을 뒤졌거든요. 제가 거기에 중요 서류랑 금부치, 현금을 놔두는 걸 알고서 벌인 짓이었죠. 결국 남편은 무담 치니까 절도혐의로 구속됐고 그 바람에 난리가 난 시댁에선 싹싹 빌려 선처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혼할 때 남편이 했던 짓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앞으로는 나는 물론 내 아들과 내 친정 식구들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라고 말이죠. 제가 이런 조건으로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로 한 건
이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남편을 무단치니까 절도로 구속돼도 초범인데다 동종 전과 이력도 없고 이런저런 사항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재판에서 기소유예 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원하는 조건이라도 걸어서 공증문서화 해두자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 계획은 성공했고 남편은 절대 다시 저희 모자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했어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2번이나 꽝을 골랐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를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아들이에요. 적어도 아들한테만큼은 최고의 엄마로 남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